소개받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정지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도 정치 않게 무슨 포럼 세미나 가는데 어린이 중창단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뭐 이제 탄소 중립, 기후 대응 이렇게 하는 것은 현 세대의 문제이기도 한데 미래 세대를 위해서 이제 하는 그런 일일 텐데 그 대상이 와서 이제 그 주체가 와서 노래를 부르니까 되게 이제 즐겁기도 하고 분위기가 부드러워지기도 하지만 더 책임감도 느껴지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되게 조금 색다르기도 하고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좋은 분위기에 이어서 이제 제가 발표를 하려고 하니까 약간 좀 부담도 되고 재미도 없고 한 내용인데요. 가만히 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은 우리 블루카본 관련된 정책 이야기입니다. 아무래도 오늘 이제 블루카본 경기도에서 주최하신 게 정책 포럼이다 보니까 4개의 주제 발표 중에서 제 발표가 이제 먼저인 것 같습니다. 주로 참석하신 분들 이렇게 보니까 경기도에 있는 지자체에서 오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 여러 가지 블루카본 관련된 정책을 이제 수행하시면서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고 이렇게 알아두시면 도움도 될 것 같고 앞으로 어떻게 이제 해수부를 비롯해서 중앙 정부에서 이제 가려고 하는 방향을 좀 알아두시면 이렇게 하시는데 이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 어찌 보면은 뭐 소개 정도 이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하는 순서는 이제 3개로 이제 구분해서 말씀드릴 텐데 1, 2번은 1번 이게 우리나라 현재 탄소 중립, 블루카본 관련된 정책이 어느 선까지 와 있나? 지금 우리 제도나 법률이나 계획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블루카본을 다루고 있는가? 이게 충분한가 부족한가? 이런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국내외 사례입니다. 그래서 미국, 호주, 일본 이렇게 이제 간단히 넣어놨는데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이제 참고 많이 하는 것은 최근에 일본 사례인 것 같습니다. 일본 사례 중심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는 이게 이제 확정된 건 아닌데 현재 우리나라 여건 이렇게 이제 살펴봤을 때 블루카본 정책을 어떻게 하면 좋은가? 법률을 핵심은 지금 이제 해양수산부랑 논의하고 있는 그 해양생태계법을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블루카본도 크게 보면은 탄소 흡수원입니다. 근데 육상에는 그린카본이 있고 바다에는 블루카본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것을 구분하지 않고 예를 들면 크게 1번, 2번으로 되어 있는 법이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 탄소 중립에 관련된 가장 이제 근본이 되는 이제 법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이제 블루카본 관련된 게 이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탄소 흡수원에 대한 탄소 흡수를 확충하자라는 조항이 이제 들어 있는데 거기에서 명시된 그 탄소 흡수원의 종류가 좀 아쉽게도 주로 이제 산림을 비롯해서 육상 중심으로 쭉 명시되어 있고 바다 쪽에는 유일하게 바다숲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블루카본 관련돼서 이제 연구를 하시거나 저같이 정책을 하는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은 뭐 염생식물, 잘피, 그다음에 해조류, 그다음에 갯벌 이런 것들이 쭉 저희는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 탄소 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에서는 이제 바다숲만 이렇게 이제 언급되어 이제 있어서 이 법을 만들었을 당시에 아무래도 육상에서 추진하는 탄소 중립 그다음에 그 관련된 정책의 그 진도보다는 약간 뒤처져서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이제 국민들의 인식이 예를 들면은 그린카본 이렇게 많이 눈에 보이는 육상에 있는 산지에 있는 것에 비해서 우리 해양에 있는 것은 아무래도 인식하고 이해하는데 좀 쉽지 않아서 그러한 것도 영향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이제 들긴 듭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뭐 과학기술 연구뿐만이 아니고 정책 분야에서도 이제 블루카본 관련된 것을 추진하려고 하는 게 많이 있기 때문에 곧 이제 따라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이제 이 기본법입니다. 이제 기본법이다 보니 여기에서는 대개 이 법에 따라서 저보다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기본법에 따라서 무슨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라기보다는 기본법은 전체적인 내용을 총괄하면서 각각 세부 분야에 어떻게 추진하면 좋을지 이제 지침적인 성격이 많이 담겨 있죠. 이제 기본법이 바탕이 되고 세부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또 개별법에 있어서 대개는 이제 개별법에 따라서 그 관련된 정책을 많이 이제 하게 됩니다. 녹색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법이라는 큰 법이 있고, 나중에 이제 말씀드릴 텐데 해양 분야에서도 관련된 법들이 제정이 되면은 그 법을 가지고 이제 구체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기후 변화 영향 평가라든가 탄소 중립 도시 이제 이런 게 있는데, 기후 변화 가운데 있는 기후 변화 영향 평가 같은 거는 지자체에서 이제 업무하시면서 이미 해보셨을 수도 있고요. 앞으로 이제 많이 해야 되는 건데, 환경 영향 평가를 이제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어떠한 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은 그 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이제 검토하고 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절차인데, 그 환경 영향 평가에 이제 기후 영향이 이제 들어간 겁니다.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어떤 개발 사업을 했는데 기존에 탄소를 흡수하고 있는 탄소 흡수원을 훼손하게 되면은 그 탄소 흡수, 얼마만큼 탄소 흡수했던 것을 훼손했는가? 그러면 이것을 최소화하거나 보전하기 위해서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제 들어간 것이죠. 이게 기후 변화 영향 평가인데, 그 대상은 모든 사업의 대상은 아니고 환경 영향 평가에서 되게 좀 규모가 큰 사업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지침도 만들어져 있고, 그래서 아마 다루고 계시는 분도 아마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밑에 이제 탄소 중립 도시는 아직은 저희 탄소 흡수원 분야에까지 이 탄소 중립 도시에 대한 게 시행되고 있지는 않은데, 지금 밑에 보는 것처럼 탄소 중립 선도 도시 해서 한 4개 이제 1기로 선정을 해서 이제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자체를 선정해서 이제 국가에서 이제 지원을 해주는 것인데, 이제는 블루카본 관련된 경기도를 비롯해서 블루카본에 대해서 블루카본 대상지가 많고, 그걸 통해서 다양한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지자체 중에서는 탄소 중립 도시라는 것을 이용해서 활용해서 정책을 추진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있는 법이 좀 중요한 건데, 법 이름은 이제 좀 깁니다만은 배출권 거래법이라고 줄여서 부르긴 합니다. 이 배출권 거래법에 따라서 저희가 외부 사업이라는 것을 이제 하게 됩니다. 외부 사업이 무엇인지 아마 아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국가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할당받은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의 조직 경계 밖에서 그러니까 그분들의 사업장 밖에서 탄소 흡수하는 어떠한 인위적인 활동을 하면은 그 탄소 흡수한 만큼의 배출권을 획득을 해서 본인이 배출할 수 있는 그 제한을 상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외부 사업이라. 그래서 이제 외부 사업이라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 예를 들면 무슨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체가 자기 사업장 밖에서 산지에 나무를 많이 심고, 그러면 그 나무에서 산정된 탄소 흡수량만큼 배출권을 획득을 한다는 그런 건데, 그게 외부 사업인데, 이게 외부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게 지침에 이제 분류가 쭉 되어 있습니다. 1번부터 16번까지. 우리 탄소 흡수원 부분은 14번에 되어 있죠. 14-A 산림, 이것은 오래 전서부터 들어가 있었고, 밑에 해양자가 이제 하나 들어가는 것은 얼마 안 됐습니다. 2023년 1월 달에 이제 해양이 비로소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외부 사업으로서 해양, 블루카본도 이제 이 대상 사업에 이제 됐다라는 것이고, 이게 2023년도에 들어갔으니까 이게 들어갔다고 해서 바로바로 외부 사업 추진해서 그 탄소 배출권을 받고 이럴 수는 없고, 그렇게 하기 위한 많은 과정이 필요합니다. 방법론도 개발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어서 이제 그것을 열심히 이제 하고 계시고, 조금 이따 이제 코엠의 김영남 박사님 이 관련된 발표를 아마 이제 해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2023년도서부터 외부 사업으로서 해양 분야가 이제 포함이 돼서 이쪽으로 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 이제 아까는
그러니까 모든 부처에 적용되는 법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면은 지금의 이제 우리 해양 분야에 관련된 법률 중에서 블루카본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는 법률 계획 먼저 계획들인데 해양 환경 종합 계획, 갯벌 계획, 그다음에 기후 변화 대응 계획 이런 계획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계획들은 이제 다른 전 부처 공통으로 세우는 계획에 비해서는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의 수준은 되게 자세하고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갯벌 복원 문제, 그다음에 그러니까 뭐 조화대 퇴적물, 그다음에 해조류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담겨져 이제 있는 것이죠. 계획부터 말씀드린 것은 이게 계획에는 그래도 블루카본 관련된 사업과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내용이 비교적 자세하게 나와 있는 반면에 뒤에 보여드리는 이제 법률에서는 진도가 조금 늦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로는 이렇게 보면은 블루카본에서 과학 연구를 하는 이런 영역이 있고, 그다음에 그 법률을 비롯해서 제도를 만들어가는 영역이 있고, 또 지자체를 비롯해서 현장에서 관련된 사업을 하는 영역이 이제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로는 제도가 좀 앞서가면 좋을 텐데 아쉽게도 지금은 제도가 앞서가는 것은 아니고 약간은 뒤에서, 그러니까 과학을 하는 영역과 사업을 해가는 영역을 뒤쫓아가면서 제도를 만들어가고 있는 그러한 정도의 지금 수준인 거는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블루카본 처음에 이 관련된 연구를 2022년도서부터 이제 저는 시작했는데, 그때에 비해서 해가 다르게 블루카본에 관련된 연구의 결과가 굉장히 고도화되어 있고, 사업도 2022년도에 지자체가 관심을 갖고 사업하는 것보다 지금은 굉장히 확대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 법률을 비롯한 제도 구축에 대한 요구, 그다음에 빨리 좀 해라라는 요구가, 제가 이제 지자체 돌아다니면서 지역 포럼을 비롯해서 의견을 들어보면은 굉장히 많습니다. 나중에 할 이야기인데 법률을 개정만 해서 되겠느냐? 블루카본 관련된 단독 법률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러면 현재 블루카본 관련된 제도가 뭐가 있느냐 이건데, 먼저 법 보면 법에 블루카본이라는 내용을 명시한 법률이 많지 않고, 명시를 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좀 제한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대표적으로는 해양환경보전법, 해양생태계법, 갯벌법, 그러니까 블루카본의 대상 지역이 되는 그런 공간을 다루는 법률에서 블루카본에 대한 내용이 아주 작게 들어가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양환경보전법은 우리 해양환경에서의 거의 기본법에 해당되는 것이죠. 해양환경보전법. 해양환경보전법을 아마 보실 기회가 별로 없으실 수도 있는데, 해양환경에 관련된 다양한 항목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거의 기본법적인 성격이다 보니 그 안에 어떤 시책을 수진해야 된다라고 좀 포괄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법에 해양 기후 변화 대응 시책을 마련해라라는 내용이 있고, 시행령에 들어가면은 이 시책에는 이 내용도 포함해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탄소 흡수는 확충을 해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떤 계획을 수립하면서 그 내용을 이제 넣을 수 있는 가장 근거 조항이 되는데, 이게 이제 기본법 성격이라면은 이제 개별법에 있습니다. 해양생태계법, 개별법. 여기서는 조금은 더 구체적인 내용인데, 대표적으로 해양생태계법이 가장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양생태계법에 따라서 보호구역을 지정하는데,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이제 요건의 하나로 탄소흡수 기능력, 탄소흡수가 우수한 지역에 대해서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안해양 쪽에 관련된 법 중에 탄소흡수 기능을 정책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가장 구체적인 근거를 갖고 있는 것은 해양생태계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갯벌법과 우리나라인데 남서해안을 비롯해서 굉장히 넓은 갯벌을 갖고 있고, 최근에 그 갯벌, 이제 염생식물이 분포하는 지역, 그다음에 미식생 갯벌, 이 지역에서 탄소 흡수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되고 있지만, 법에서는 정의 조항의 갯벌 생태계 서비스 중 하나로 탄소 흡수 기능을 언급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갯벌이라고 하는 것이 갯벌이 생태계 서비스 중에 하나에 탄소 흡수 기능이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
이 탄소 흡수 기능이 있으니 우리 어떻게 하자, 그 이제 이어지는 조문에서 그런 내용들이 쫙쫙쫙 나와주면 좋은데 아직 그 단계까지는 가지 않고 생태계 서비스로만 되어 있다. 약간은 조금 재밌는 것은 아까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법에서는 그 바다에, 그러니까 우리 해양 쪽에 탄소 흡수의 유형 중에 바다숲을 넣어놨다고 그랬는데, 정작 바다숲을 다루는 우리 수산자원관리법에 가면 이 수산자원관리법에서는 이 바다숲이 탄소 흡수하고 관련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자라는 내용은 단 한 줄도 없습니다. 이게 바다숲은 원래 이제 수산자원관리법의 법 취지가 탄소 흡수를 잘하자라는 취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수산자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바다숲을 이제 조성을 했던 겁니다, 오랫동안. 그래서 우리 동해안을 비롯해서 굉장히 넓게 바다숲이 조성되어 있는데, 이제 과학적인 연구가 고도화되면서 바다숲이 그 탄소 흡수하는 기능이 매우 뛰어나다라는 것이 이제 알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수산 자원을 위한 그러한 바다숲의 기능뿐만이 아니고 탄소 흡수에 대한 기능으로 이제 주목하게 되고 그쪽으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충분히 이 수산자원관리법을 담당하는 해양수산부의 담당과 그다음에 수산자원공단을 비롯한 공공기관에서도 그 블루카본 관련된 연구나 정책을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 법률에서는 아직 그 탄소 흡수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연구 그다음에 사업을 하는 거에 비해서는 법률의 근거 조항들이 아직은 많이 미흡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말이 좀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빨리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사업 말씀드렸는데 해양보호구역도 지정이 되어 있는데, 해양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이게 탄소 흡수 기능이 우수하기 때문에 지정하겠다라고 시작한 구역은 아직은 없고, 대신에 이미 지정한 해양보호구역에 보면은 그 지역에 자라는 식생을 비롯해서 그 지대가 탄소 흡수로 굉장히 우수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보면은 사후적인 것이긴 하지만 일부 지역은 탄소 흡수 기능이 우수한 지역도 해양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갯벌 식생 복원 사업 전국의 4개소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이제 경기도는 뭐 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탄소 흡수량을 우리가 블루카본에서 많이 확보하겠다라고 시작한 사업은 아니에요, 갯벌 식생 복원 사업은. 근데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 갯벌의 식생을 복원한다라는 것은 우리 탄소 흡수를 굉장히 높이는데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이제 다시 이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지자체 이야기인데, 이제 지자체 이제 아마 경기도에서도 아마 고민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러니까 지금 상위 법률에서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광역에서 5개, 기초에서 6개, 총 11개 지자체에서 블루카본 관련된 조례를 이제 이미 조례를 제정해 놓으셨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갯벌이 좀 많고 이런 데서 먼저 시작을 하시긴 하셨지만 이제 곧 경기도도 아마 하시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지방자치한테 조례 내용은 되게 보면은 조금 이렇게 내용이 대동소이합니다. 11개 구분돼서 이렇게 제정되어 있긴 하지만 그 내용이 여기 제시되어 있는 것처럼 조사를 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탄소 흡수원을 확충하기 위해서 어떠한 사업을 한다, 이러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근거법은 없지만 지자체 조례에서 이게 만든다는 것은 지자체에서 이제 관심을 갖고, 특히나 의회에서 관심을 갖고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어서 저는 되게 이제 블루카본 정책을 하는 입장에서는 좋은 거 아니냐. 원래는 이제 근거법이 만들어지면은 그 법률에 따라서 지자체에서 지자체의 위임한 사항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거기에 구체적인 내용을 넣기 마련인데, 이거 보면 역으로 지자체에서 벌써 11개 시군구에서 블루카본 관련된 조례를 쫙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바탕으로 이제는 빨리 이제 해양생태계법을 비롯해서 근거법을 만들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사례, 산림 분야를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산림 분야는 2012년도에 밑에 있는 탄소 흡수원법이라는 것을 제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보다 최소 10년 이상은 그린카본 쪽에서는
법을 단독 법률을 제정해서 관련해 시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좋은 점은 이미 육상 쪽에서 탄소흡수원법이라는 단독 법률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어가고 계시는 것을 저희가 보고 따라가면서 볼 수 있으니까 좋은 점이 이제 있긴 있고, 근데 여기서 탄소흡수원법이라는 것을 만들어, 이것은 이 법률을 보면은 무슨 산림에 관한 탄소흡수원 법률이 아니고 그냥 탄소흡수원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법률을 고민하면서 이것을 우리 해양만의 단독 법률을 만들 거냐라고 고민했을 때는 이미 탄소흡수원법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 저희가 한 가지 제약 요인이긴 합니다. 이게 그런 쪽에서는 제약 요인이 될 수 있다. 근데 탄소흡수원법은 이것도 2012년도에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탄소흡수원이 되는 산지 산림을 다루는 법률은 이미 굉장히 분화돼서 다양한 법률이 이미 있는 겁니다. 그 법률이 있는 상태에서 탄소흡수원법을 또 다른 단독 법률로서 만들었는데, 그러다 보니 후속법은 아주 강력한 특별법이 아니고서는 그 전에 있었던 법률의 내용을 모두 가져오거나 강제할 수 있게 넣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탄소흡수원법은 단독 법률을 만들었지만 그 안에서 실효성이 있는 내용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잘 읽어보면은 다른 법에 따라서 무슨 구역을 지정하거나 사업을 할 때 이 법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여기서 가장 이제 실효성 있고 잘 돌아가는 것은 산림 탄소 상세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아까 배출권 거래법에 따라서 외부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그거하고 다른 트랙입니다. 이것은 자발적 탄소 감축에 관한 사업입니다. 이것을 잘한다고 해서 우리나라 NDC 목표에서 이게 산입이 돼서 그게 반영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NDC 목표와 관련이 되려면 배출권 거래법에 따른 외부 사업과 관련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탄소흡수원 관해서 배출권을 두 개의 시장이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환경부가 관할하는 국가 NDC와 관련된 시장이 있는 것이고, 이것은 산림 탄소 상세는 그거와 다른, 그러니까 내용은 거의 동일하지만 다른 게 있다. 이걸 왜 만들었느냐? 그러니까 그 외부 사업을 하게 되면은 이 절차나 거기서 방법론을 개발해서 환경부에서 등록하기까지가 매우 까다롭거든요. 쉽지는 않고. 근데 그렇지만 이런 관련된 탄소 흡수에 관련된 활동은 많이 유도를 할 필요는 있고, 또 기업에서도 ESG를 비롯해서 많은 돈을 투자해서 그쪽에 사회적인 기여를 하고 싶은데, 이걸 외부 사업 배출권 거래법만 해서는 매우 진입하기가 쉽지 않고 어려우니 산림 탄소 상세 제도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쪽으로 유도를 하는 측면도 있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근데 산림 쪽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환경부에서 하는 그 트랙만 있지 않고 결국에는 탄소흡수원법에 따라서 하는 산림 탄소 상세 제도도 동일하게 인정을 해달라라고 결국에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산림 쪽은 우리가 이 법에 따라서 이것을 한번 운영을 해보겠다, 이제 이런 취지인 거는 같은데 잘 안 됩니다. 잘 될 리가 없지 않습니까? 환경부에서 이제 기후부라고 하긴 합니다만은 기후부에서 하고 있는, 그래서 여전히 자발적인 시장으로 존재하고 있다.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탄소 상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두 개의 시장인 외부 사업 하는 게 있고 이제 산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부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한국거래소를 비롯해서 공식적으로 이제 거래가 되는 것이고, 근데 이 탄소 흡수원 관련돼서는 이게 외국에 비해서는 저희가 거래되는 금액의 수준이 지금은 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앞으로 좀 더 이제 증가할 것이라고도 보고 있긴 하지만 아무튼 그래서 나눠져 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해양 쪽에서도 이 탄소 상세 제도가 제도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제도화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제도화된 근거는 좀 부족한데, 지금 피라를 비롯해서 바다숲에 대해서 탄소 상세 제도를 이제 한번 해보시려고 연구나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탄소 상세 제도가 좀 의미가 있는 것은, 그러니까 탄소 흡수원 관련된 특히 민간 기업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싶은데 기업들이 활동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한 인증, 그다음에 인센티브, 어떠한 것들이 이제 있어야 기업에서도 이제 투자를 할 텐데, 이 탄소 상세 제도와 같이
국가 혹은 국가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이제 인증을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상태에서는 사업에 대해서 투자는 하지만 그걸 통해서 기업이 얻는 것이 약간은 불명확하기 때문에 이러한 탄소, 그러니까 외부 사업, 기후부에서 하는 외부 사업이 아니더라도 탄소 상세 제도를 산림부처럼 별도로 운영하게 되면은 이것은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또 다른 자발적인 시장이니 이게 기업에 대해서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어쨌든 거래를 통해서 경제적인 이득을 얻을 수가 이제 있는 것이 배출권 가격이 낮은 것은 이제 다른 논의가 필요합니다만은 그런 걸 통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또 어업인들이 여기를 참여하고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제도가 이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구를 하고 있고 바다숲 탄소 상세 제도, 그다음에 어업인에게 크레딧을 주겠다. 이름 이제 블루 크레딧으로 지어서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국외 사례는 한번 보시고요. 이제 저희가 보면서 그 미국과 이제 호주에서도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요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블루카본만을 위한 별도의 법률을 만들 필요성이 제기가 돼서 2020년대 초반에 의원 한 두세 명이 법안을 발의를 하셨습니다. 블루카본만을 위한 별도의 법률을. 근데 결국에는 그게 다 이제 통과가 되지는 이제 않았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블루카본만을 위한 단독 법률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국가는 아직까지는 저희가 이제 보지는 못했고, 그러면은 관련된 법률이죠. 그 동안에 뭐 연안을 관리하는 법률, 해양을 관리하는 법률이 다 각 국가마다 있는데 그 법률에서 관련 탄소 흡수원 관련된 사업을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일본 같은 사례는 특히 이제 해조류가 이제 많은데 저희가 최근에 일본 전문가들을 초청을 많이 해서 곳곳에서 이야기도 듣고 이제 논의도 하고 있는데, 일본은 세계 최초로 블루카본 전용 크레딧이라고 해서 제2 블루 크레딧을 이제 발행을 했습니다. 2021년도에 처음으로 했는데 요코하마 지자체에서 이제 오랜 기간 시범 사업을 한번 해본 후에 이것을 출범을 시킨 겁니다. 제2 블루 크레딧. 이것을 이제 본받아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것을 이제 해보려고 여러 곳에서 연구도 하고 있고 제도화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기후부에서 하는 외부 사업이 있고 산림부에서 하는 탄소 상세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산림부 차원의 자발적인 탄소 시장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여기는 그럼 누가 인증을 해주냐, 인증을 누가 해주냐가 이제 중요한 것인데, 블루 이코노미 협회라는 것을, 그러니까 일본에는 무슨 해양부가 없지 않습니까? 국토교통성에서 인증을 받은 협회입니다. 그래서 이 협회가 주관이 돼서 제2비가 여기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해조류를 식생하거나 해서 이 탄소 흡수원이 늘어나면 그것을 우리 얼마만큼 이제 이런 식으로 인증서를 이제 발행을 해주는 겁니다. 어떠한 지역에 대해서 사업을 했는데 그것은 예를 들면 22.8톤의 탄소 흡수를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되게 이제 민간 기업들이 이걸 사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또 이제 어민들이나 그 관련된 사람들은 경제적인 이득을 이제 얻는 것이고요. 이런 이제 증서를 이제 발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중에 그 책이 글자가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나중에 보면 지금 이제 제2 블루 크레딧이 일본에 발행되는 이 프로젝트 수가 있는데 일본에 이제 고루 좀 분포되어 있고 여기 밑 끝에 이 가격이 있거든요. 가격이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굉장히 높게 상승되어 있다. 이걸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보시고, 시간이 많이 지나서 마지막 블루카본 법제도 이러한 여건인데 그럼 앞으로 어떻게 이제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것이냐 요건데, 그 전에 해양수산부에서는 이제 근거법의 그 근거 조항이 좀 미약한 상태에서 그래도 블루카본 관련된 국가가 추진하려고 하는 전략이 무엇인지를 한번 정리해서 발표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2023년도에 블루카본 추진 전략이라고 발표를 했고, 이것은 어떤 법에 근거한 전략은 아니지만 이게 전략을 만든 것이죠. 그것도 이제 자세한 내용을 보고 싶으시면 아마 홈페이지나 이런 데 다 나와 있지만 핵심적으로는 추진 전략 3개를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신규 블루카본을 이제 선제적으로 이제 보호하기도 하지만 이미 IPCC에서 인증하고 있는 세 개의 블루카본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것은 되도록이면은 최대한 탄소 흡수 관점에서는 최대한 유지를 해야 되니까 보존을 어떻게 하고 또 확충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내용이 있고, IPCC에서 인증은 하지 않았지만 인증할 것으로 유력한, 아까 그 아나운서께서 그 세 가지를 짚어주셨지 않습니까? 이게 미식생 갯벌, 그다음에 해조류, 조화대 퇴적물. 이것도 2027년도까지 가이드라인을 작성해서 빠르면 2028년도서부터 공식으로 저희가 NDC에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신규 블루카본에 대해서도 보호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갈등이 있을 건데, 이게 이제 개발을 해야 되는 수요도 분명히 있을 텐데, 또는 같이 해양을 보호한다는 것도 목적이 탄소 흡수를 위해서 보호를 할 거냐, 아니면 어떠한 해양 생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할 거냐, 이게 어느 지역에서는 상충이 될 수도 있는 지역도 이제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논의하면서 이 탄소 흡수에 대한 가치를, 해양을 환경을 보존하거나 개발할 때 어느 정도로 볼 것인가도 계속 논의를 통해서 우리가 정해야 될 필요는 있다. 이것은 그러니까 올해 나온 이제 좋은 결과 중에 하나입니다. 아나운서 분께서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2010년도에 드디어 이제 방법론이 이제 채택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내년서부터 저자를 이제 선정해서 가이드라인을 한 2년 동안 이제 만들어 가게 됩니다. 넘어가고요. 네. 자, 한 2022년도, 2023년도에 이제 블루카본 관련된 법률을 비롯해서 제도를 어떻게 정비할 것인가를 좀 고민하고 논의를 했었을 때 크게 한 세 가지 방향이 있었습니다. 그 단독 법률을 만든다. 그러니까 블루카본만을 위한 단독 법률을 만든다. 혹은 관련된 법에 개정해서 블루카본에 관련된 내용을 넣는다. 세 번째는 아주 소극적으로 있는 조항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한다. 이렇게 했었는데, 그 논의 과정이 뭐 좀 있었는데 결국은 그때 당시에는 이제 우리 블루카본에 관련된 연구의 이제 그 속도 수준, 그 다음에 지자체나 국민이나 어민이나 그 다음에 기업의 요구 수준을 봤을 때 단독 법률을 가는 것보다 일단은 개별 법률에 그 블루카본 관련된 조항을 대폭 넣고 이걸 토대로 사업을 쭉 추진한 다음에 여러 가지 여건이 성숙되고 수요가 있을 경우에는 단독 법률로 가겠다. 이제 이런 방향이 그때 정립이 돼서 결국에는 해양 생태계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그때 논의를 하고 해양 생태계법을 개정해 가자는 것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여기 보시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양의 블루카본 대상이 되는 지역을 다루는 법률도 되게 다양하지 않습니까? 갯벌도 있고 뭐 해조류도 있고, 또 그것을 보존만 할 게 아니고 개발을 또 못하게 이제 해야 되는 것이니까 거기에 관련된 법률이 되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양 생태계법이라는 것이 블루카본 관련돼서 가장 기초적인 내용을 담는 법률로 개정을 해야 되지만, 그 법률뿐만이 아니고 갯벌법, 무슨 수산자원법, 연안관리법, 항만법, 어촌오항법까지 이 법률에서도 블루카본 관련된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는, 그러니까 블루카본 관련된 주류화 작업이 이제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동시에 추진할 수도 있고 순차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한 법률을 같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이고, 이제 마지막 두 페이지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결국에는 해양 생태계법 개정을 이제 시작으로 해서 블루카본 관련된 제도 구축을 시작해 간다, 이제 이런 건데, 해양 생태계법에서는 어떠한 내용을 다룰 건가입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됐죠. 정의, 뭐 조사 정보 구축, 탄소 흡수원 유지 증진, 대체 흡수원 조성, 기반 조성, 지역 협의회, 이러한 정도의 내용을 지금은 담아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우리 보면 해양의 탄소 흡수원이 무엇이냐라는 정의서부터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정의를 넣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이제 조사를 잘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국가 NDC에 이제 등재를 하기 위해서는 조사하는 것도 그 자료가 최소 20년 이상, 아무튼 그 자료가 잘 마련돼야 돼요. 과거 자료서부터 현재까지 베이스라인도 잘 설정을 해야 되고, 그러한 조사를 위한 근거도 마련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탄소흡수원 예를 들면 갯벌이 다 탄소흡수원이라고 해서 모든 지역을 다 보호구역으로 묶을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 거냐? 굉장히 보호해야 될 지역은 해양 보호구역을 통해서 지정도 하지만, 그래도 얕은 수준에서 넓은 우리 탄소흡수원을 보존하기 위한 그러한 수단도 마련을 해야 되는데, 저희는 이제 탄소흡수 관리 지역이다라고 해서 행위 제한을 하지는 않지만 이 지역의 개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이 지역을 훼손하게 되면은 그 훼손된 지역에서 흡수하고 있던 그 흡수량만큼을 어디선가 대체해라라는 내용의 규정을 담고, 예를 들면 그러한 수단을 담고 있다. 예. 그리고 이제 기반 조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블루카본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 사업 혹은 연구,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자체에서 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센터의 설치도 필요하다, 이런 내용들을 해양생태계법에서는 담아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